복잡한 시장을 풀어내는 투자 인사이트 머니 리포트의 김지연입니다. 7월에는 여러 가지 증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7월 7일 삼성전자의 실적을 시작으로 7월 10일에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해외에서는 TSMC를 비롯해서 메타와 구글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이벤트들이 기업들의 주가 향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오늘은 이정윤 세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이정윤 세무사라고 합니다. 요즘 변동성이 엄청 큰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작은 팁을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네, 7월이 시작이 됐고 이제 하나둘씩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것 같아요. 30년 이제 주식 업계에 몸을 담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적이 나쁘다고 무조건 주가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런 현상을 부르는 이름이 있죠. 베타 컴플리 현상이라고. 사실 지금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라는 책에 불어로 베타 컴플리 현상이라는 게 정확히 나와요. 어떤 현상이냐면 기정사실화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뭐 몇 주 전부터 사람들이 너무나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영업이익 80조 이상이다. 뭐 전년 동기 대비 1000% 이상 상승을 한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죠.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 공표가 된 것일 뿐이고요. 그러면 그동안 삼성전자는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올해만 해도 사실은 한 10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3배가 올랐거든요. 작년까지 치면 작년에는 4만 5천 원에서 30만 원 이상까지 거의 6, 7배가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실적은 당연히 너무나 좋게 나왔지만 그 좋게 나온 건 모두가 예상하는 정도의 실적이었고요. 그래서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죠. 오늘 일본 증시도 한 1%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때문에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오늘 좀 원래 하락하는 장이었는데 삼성전자의 기정사실화, 베타 컴플리 현상까지 가속화되면서 좀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도 장중 낙폭을 좀 많이 줄였어요. 하락 저점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종가는 그래도 조금 끌어올리면서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끝냈습니다. 이게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난달부터 몇 달 전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입니다. 이제 곧 상장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이것도 역시나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날에 또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약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대로 나오느냐 예상보다 훨씬 좋게. 그러니까 좋게가 아니고 예상보다 좋게 눈이 높아졌어요. 그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뜻이죠. 원래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좋게 나와야지 뭐 주가가 상승할까 뭐 이런 내용인데 그냥 예상 정도만 나왔기 때문에 이미 반영된 거 아니야? 매도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면 사실 ADR 상장은 확정이죠. 우리가 뭐 몇 주 전부터 외웠잖아요. 7월 7일은 삼성전자 실적, 7월 10일은 ADR 상장. 맞아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 발표랑은 좀 다른 게 뭐 비슷한 면도 있지만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실적이 나왔다면 주가가 좋았겠죠. 마찬가지로 ADR 상장은 확정이 된 상태인데 상장되고 미국 시장에서 그 ADR이 어떤 반항을 일으키고 정말 주가가 많이 오르느냐 또는 우리나라의 본주와의 괴리율까지 나타내면서 오르느냐 또는 빠른 시간 안에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이야기가 나오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지켜봐야 안다. 뭐 장단점은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말씀드립니다. 실적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 거네요. 변수가 많고 지켜봐야 될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DR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상장되면 수급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사실은 외국인의 수급 변화는 저는 그렇게 크게는 기대를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현재 외국인들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193조를 매도를 했어요. 맞아요. 거의 200조 가깝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그 200조를 어디에서 매도했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서 매도했어요. 1월부터 지금 7월 초까지 거의 6개월 동안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한 4%가 좀 넘게 내려왔고 또 삼성전자는 거의 6% 넘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6개월째 추세적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국내 본주에 대한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요. 다만 이제 저런 장점은 있죠. 어떤 장점이냐면 미국 시장에서 ADR 상장이라는 건 결국은 편리성이에요. 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한국의 원화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달러로 네, 투자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통주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원화로 투자를 하는데 ADR에 투자할 때는 당연히 미국 달러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편리성이 있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대 비용이죠. 부대 비용이 낮죠. 그래서 보통은 ADR 가격이 조금 더 아마 고평가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괴리율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사실 시총이 훨씬 작으니까, 지금 한 45조죠. ADR이 아마 44조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2000조까지 찍고, 지금 저점 찍은 게 한 1650조, 1700조거든요. 그러면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보통도 시가총액 대비 적은 물량이 상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만약에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괴리율이 발생하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보통주 투자하는 입장에서 야 봐봐 ADR 저렇게 올라가잖아. 이것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돼. 이런 개념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 괴리율도 우리가 상장 이후를 좀 추이를 지켜봐야 그죠. 되겠네요. 만약 괴리율이 벌어질수록 SK하이닉스가 따라 올라가려는 힘은 분명히 있겠죠. 네네. 같은 주식인데 그쵸, 그쵸. 미국에서는 뭐 300만 원을 벌었대? 근데 우리나라는 200만 원이야?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보자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괴리율,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지수에 편입돼 언제 얼마나 빨리 편입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종목이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수 관련 ETF들이나 펀드들이 그 비중만큼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의 미국 ADR이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분명히 특정 비율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미국에 상장되면 결국에는 거기서 주가가 오르려면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이미 미국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ADR이 상장이 되면 또 어떤 가치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바라보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HBM을 비롯한 메모리 3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차트를 반도체 종목들을 다 돌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3사가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작년에 뭐 삼성전자가 한 160% 정도 또는 SK하이닉스 한 300%가 올랐는데 작년에만.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250% 정도 올랐어요. 근데 다른 종목은 올랐냐? 엔비디아는 작년하고 올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도 SK하이닉스 ADR 상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비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치 투자 기준으로 비교는 사실 지표상으로는 단순하게는 퍼를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퍼가 지금 뭐 9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SK하이닉스 퍼가 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업종에 훨씬 싸네. 같은 업종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심지어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단 말이죠. 네네. 근데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퍼를 적용받고 SK하이닉스는 저퍼를 적용받지? 이거는 불합리한데? 라는 판단이 만약에 미국 투자자들한테 쓴다면 네. SK하이닉스 ADR이
의외의 인기를 끌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것도 역시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비교할지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더 좋아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 일을 잘하고 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요즘에 진짜 주식시장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짜 10% 빠졌다가 다시 5% 오르고 마이너스 5%에서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변동성이 심할 때는 그래도 사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변동성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말씀하신 변동성입니다. 서두에 저한테 주식 투자 30년 하셨죠 했는데 맞습니다. 30년 했는데요. 그럼 30년 했으면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역사적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 가장 큰 차이점 두 개만 꼽으라면 역대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1년 2개월이에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2280에서 9300을 찍었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4배 이상이에요. 4배가 한 9200이었으니까 4배 이상이 올랐는데 과거 지금 상승 이전에 최고의 상승은 IMF 때 상승이었거든요. 한 3.5배. 그러면 그때보다도 훨씬 큰 상승. 그래서 역대 가장 큰 상승을 기록한 한 해가 되고요. 두 번째 가장 큰 포인트가 바로 변동성이에요. 네. 사실은 지수가 하루에 5% 10% 움직이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서킷 브레이커, 뭐 그렇죠. 매도 사이드카, 매수 사이드카 정말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요. 이 서킷이 원래 1년에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인데 그쵸. 지금 올해 몇십 번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럼 왜 그러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수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커졌나를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네. 원래 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해서 코스피 지수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될까 말까? 네. 30% 후반. 그리고 작년 저점 삼성전자 45,000원, 5만 원 할 때는 사실은 코스피 전체에서 그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될까 말까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기준, 오늘 기준으로도 한 56% 되거든요. 너무 커졌죠.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움직이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같이 따라서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죠. 비중이 워낙 커졌으니까.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왜 크게 움직이냐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이 그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대장주고 그들이 주인공이고 사람들이 다 그 두 종목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만 보고 있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종목 너무 많이 올랐어. SK하이닉스가 작년 4월에 16만 원, 17만 원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200만 원 이상 300만 원까지 갔었어요. 290만 원. 290만 원까지 비교하면 거의 15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15배가 올랐을 때 누군가는 야 이거 너무 올랐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네. 또는 야 이게 지금 앞으로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는데 앞으로 한참 더 갈 거야 라는 매수 입장에서는 공격적 매수가 가능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변동성은 충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급등한 상태에서 매도자들은 야 너무 많이 올랐어. 네네. 매수자들은 아직 한참 더 가. 굉장히 강한 충돌이 있는 거고요. 두 가지가 저는 사실 또 좀 아쉬운 부분이고 포인트인데 원래 가만히 놔둬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은 크고 충돌이 났기 때문에 변동은 크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거기에 불을 붙인 게 있죠. 2배 ETF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차트를 좀 보실 줄 안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정확히 언제 상장됐냐면 5월 27일에 상장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3, 4월 달 이란 전쟁 이후에 그때 오히려 되게 불안했잖아요. 막 유가가 오르네 떨어지네 전쟁이 끝나네 안 끝나네. 근데 그때도 막 하루에 5% 10% 오르지 않았거든요. 또는 1, 2월 달에 쫙 우상향을 했지만 하루에 5% 10%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5월 27일 이후에 특히 6월 달 그리고 7월 초까지도 하루에 5% 올랐다가 5% 떨어졌다가 10% 올랐다가 네. 10% 떨어졌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상위를 보시면 알아요. 과거에는 거래대금 상위에 주식들로 채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1, 2등 아래는 대부분이 ETF고요. 그 ETF 중에 뭐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타이거, 삼성전자 단일, 타이거 뭐 이런 식으로 온갖 ETF들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일단 6개예요. SOL까지. 6개가 늘 탑 30, 거래대금 30위 안에 들어가 있고 또 뭐
반도체 탑 10, 반도체 탑 2, 또는 뭐 AI 반도체, 수많은 반도체 ETF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거래가 가장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너무 커졌고, 그쵸. 근데 또 지수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따라서 크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분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ETF의 비중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ETF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뭔가 ETF가 움직이는 장세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정확히 그 말씀하신 표현이 있어요. 네네. 웹도덕 현상이라고 있습니다. 웹도덕 현상은 강아지가 이렇게 꼬리를 흔들면 꼬리만 흔들려고 흔든 건데 몸통이 같이 흔들리는 거죠. 그걸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웹도덕 현상이 처음 언제 나왔냐면 선물 옵션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 나왔습니다. 선물 옵션 시장이 처음 생기고 투자자들이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투기성이 있고 재밌거든요. 하루아침에 막 10배를 벌기도 하고. 도파민. 옵션 시장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옵션과 선물에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원래 파생 상품이라는 건 해지하려고. 기초 자산에 파생돼서 움직인다는 뜻인데, 네네. 파생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선물 옵션이 훨씬 크게 형성되니까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이 주식 시장이 같이 더 크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웹도덕 현상이라는 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ETF, 특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크게 움직이니까 그게 2배를 움직이게 하는 ETF란 말이죠. 네네. 거기에 대한 거래 대금이 워낙 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래는 한 2, 3%만 움직일 게 6, 7%가 움직이는 거죠. 네. 2배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계속될 것이냐? 네. 저는 일단 계속되지는 않고 완화된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단일 종목 ETF, 레버리지 ETF의 구성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바로 하시거나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10%씩 녹아버리는 상품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5월 말과 오늘 기준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똑같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주가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0%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10%보다 좀 더 크게 한 12%, 13%. 그 한 달 동안 주가가 유지되어도, 보통주는 유지되어도 그 레버리지 상품은 한 12% 정도 낮게 형성된다는 얘기는 2달 있으면 25%, 3달 있으면 31%씩 계속 가격이 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처럼. 그러면 처음에 지금 시작했을 땐 사람들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막 올라가니까 저거보다 2배 벌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고 굉장히 많은 거래를 하고 있지만, 뭐 오늘처럼 빠지고 올라가고 반복한다면 보통주는 제자리인데 ETF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모든 투자자들이 알게 된다면 네. 더 이상 많은 거래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웹도덕 현상은 점점 완화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레버리지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대부분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신용까지 썼다 하면은 또 하락에 따라서 반대 매매가 일어나게 될 테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상품 자체가 레버리지 ETF 상품 자체가 보통주는 주가가 일정하게 움직여도 레버리지 ETF 가격은 계속 떨어지게 그쵸, 하루 단위니까요. 떨어지게 만들어지어 있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고 또는 막 뭐 레버리지 쓰고 대출 받아서 한 것들이 점점 내 돈이 위험해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빠져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워낙에 주식시장이 요즘에 이제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작하신 분들도 레버리지 위험성을 잘 모르시고 막 투자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모르시겠죠. 네. 왜냐면은 ETF 상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왜 이 주가가 감소되는지 원리를 좀 이해하려면 내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 과정으로 지금 주식에 오래 참여했냐면, 뭐 술자리나 커피 자리나 뭐 담배 피는 자리에서 옆 사람한테 듣는 거죠. 너 주식하니? 왜? 나 SK하이닉스 한 달 갖고 있었는데 2배 벌었잖아. 너 안 하면 어떡해? 그럼 이제 나는 집 살려고 돈 모아놨는데 네.
야, 집을 왜 사? 집은 1년에 지금 5%도 안 오르는데 주식은 지금 1년에 2배, 3배가 오르는데 뭐 이런 과정으로 계좌를 만들고 그럼 뭐 사면 돼? 그냥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 그런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은 주식이 뭔지, 내가 주식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들어온 게 아니고, 옆에 친구들이 그것 때문에 돈을 벌었고, 나도 당연히 돈 벌겠지. 사면 한 달에 뭐 30%는 벌겠지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주식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모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5월 달에 나온 거예요. 저거는 2배를 벌 수 있어. SK하이닉스 10%를 벌 때 저건 20%를 벌어. 그럼 무조건 저걸 사야 되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당연히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탄탄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지금 정말 200만 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한 주를 사는 것도 이제는 되게 부담스러워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혹시 이제 삼성전자도 예전에 한번 액면 분할을 했었잖아요. SK하이닉스도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액면 분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아마도 네. SK하이닉스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도 과거를 되짚어 보면 주가가 뭐 횡보보이고 뭐 오르지 못하고 근데 이제 막 몇백만 원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비판들이 있었죠. 또 자체 삼성전자 어차피 액면 분할은 그 누구가 말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결정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액면 분할의 이유가 뭐냐면 보통 기업에서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는 주가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주가를 활성화시키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막 올라갈 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주가가 이제 박스권에 갇히고 그때부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네, 이거 네. 너무 비싸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지도 못하는데 액면 분할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회사 입장에서도. 그래서 액면 분할을 5,000원짜리를 100원으로 50대 1을 한 거죠. 50대 1. 그래서 과거에 몇백만 원짜리가 사실 5만 원이 된 거죠. 50대 1이니까 250만 원짜리였겠죠. 네. 250만 원짜리가 5만 원이 된 거고 그 주식이 지금 뭐 예를 들어 30만 원까지 왔으니까 과거로 치면은 30만 원이면 1,500만 원이 된 거네요. 만약에 액면 분할을 안 했다면 네, 네. 1,500만 원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럼 이제 SK하이닉스도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당장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저 바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 뭐 굳이 주가 부양을 할 필요가 뭐 있어. 그쵸. ADR 상장까지 지금 아주 이제 우리는 ADR까지 상장하고 실적 더 좋아지고 뭐 이러면은 사실은 액면 분할이라는 수단을 쓸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과거의 삼성전자처럼 이제 황제주는 됐잖아요. 네. 뭐 200만 원, 3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면 야, 그 한 주에 200만 원짜리 누가 거래해? 빨리 너네 또 액면 분할해. 라는 소리들이 나오면 여론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아마 고민할 수는 있어도 당장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지금 필요에 쓸 의해서 카드는 아니다. 네, 필요에 의해서 하겠죠. 그럼 반대로 지금 SK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잖아요. 네, 네. 삼성전자는 ADR 상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삼성전자는 ADR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이게 뭐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네. 뭐 함부로 못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SK하이닉스보다 ADR 상장이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체가 많아서 네, 그런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지분 구조하고 사업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의 상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거버넌스 하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에서 당연히 이 지배 구조, 지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은 사업의 영역들, 문어발식 사업이 아니고 집중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미 다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사업부만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최대 주주는 그냥 SK 스퀘어인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SK가 SK 스퀘어를 갖고 있고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갖고 네, 있고 네. 그냥 깔끔한 지주회사 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죠. 삼성전자는 우리가 이번에 노사의 그런 협상에서도
이미 봐왔지만 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비반도체 사업부가 있고 네. 뭐 가전 사업부가 있고 뭐 스마트폰 사업부가 있고 여러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만으로 상장한 SK하이닉스하고는 약간 다르다라는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반도체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만으로 상장한 SK하이닉스는 다르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 지분의 배분 상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주회사가 아닌 대그룹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에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한다면 거의 90% 이상이 지주회사가 됐죠. 왜냐하면 SK, GS, LG 이런 이름들이 지주회사잖아요. 근데 현대차에는 없죠. 현대차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가 순환 출자의 구조를 아직도 갖고 있고 네. 삼성그룹도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지주회사로 간다면 삼성물산이 그래도 지주회사격으로 제일 상위에 있어. 또는 삼성생명도 좀 삼성전자 지분이 있어 정도지. 그래서 삼성전자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이 사실 코스피 시총 탑10 안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장세가 어느 정도 소위 미친 장세냐면 코스피 시총 탑10 안에 네. 삼성전자 있죠.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 SK하이닉스가 있죠. 그리고 시총 3위에 SK스퀘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반도체 장사가 어마어마한 진행되고 있으니 이 관련 종목들, 지분만 갖고 있는 종목들이 네. 시총 탑10 안에 들어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지분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지만 명확한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한다 안 한다라는 표현보단 네. SK하이닉스보다는 복잡하다. 조금 복잡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장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SK나 삼성 그룹주들이 탑10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소부장 이런 쪽으로도 분명히 약간 이제 빛을 발아봐야 될 텐데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 투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또 소부장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어지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실 더욱더 합리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갔으려면 SK하이닉스가 작년 16만 원, 17만 원 대비 막 15배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4만 5천 원 대비 7배가 오르고 이런 시기 동안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아주 특정한 종목들만 움직였고 코스닥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못 움직였기 때문에 반도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역사적 신고가를 치는 종목도 몇 개 있어요. VM이나 원익 IPS 몇 개 있었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소부장들은 정말 못 갔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의 반도체 투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어떻게 반도체 소부장에 영향을 미치냐 해서 미치는 게 맞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당장 주가는 아직 반응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진짜 되게 약한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약한 시장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업종에 못 갑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반도체 소부장에 가야 되는데 호남 재료가 나왔을 때 걔네는 못 갔는데 네. 갔던 게 있죠. 아주 시총 작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 호남 중소건설기 네네 맞아요. 시총이 500억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500억 1000억짜리 한 10개는 움직인 건데 사실 반도체 소부장의 시총은 1조, 2조, 3조 되거든요. 얘네가 움직이진 못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지수는 굉장히 크게 오르고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쏠림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도 따라가는 게 합당하고 합리적인데 네.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쏠림이 항상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 커지면 당연히 그쪽에 쏠림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이렇게 쏠림이 강한 게 과연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죠. 아주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네. 옳다 그르다의 당위성의 문제는 아무도 판단할 수는 없죠. 그쵸. 근데 하지만 팩트 체크상으로 역사적 시기 동안의 움직임과 지금의 움직임을 비교했을 때 정말 특이하고 다르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정말 특이하고 다른 건 맞습니다. 시총 1위하고 2위가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지수의 60%에 가깝게 올라온 것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지분이 있다고 해서 탑10 안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SK스퀘어가 이렇게 세 종목, 또 SK도 지난주에 탑10 안에 들었었거든요. 그럼 6종목이에요, 걔들이. 이렇게 들어온 것도 처음이고요. 또 ETF가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서 거래대금 30위 안에 거의 모든 것들이 ETF고 반도체 관련주고 탑2 관련주인 것도 처음이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쏠림 현상이 극에 달한 거는 굉장히 과거에 비교했을 때 이런 현상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쵸. 가장 가깝게 한번 이 정도는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2023년 상반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했었죠. 왜냐면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뭐 올해 들어오거나 최근 1년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 얘기가 뭐야 하시겠지만 2023년에 주식을 했더라면 사실 요즘에 반도체 없으면 포모 현상 겪고 이런 말이 원조가 그때거든요. 2023년 상반기에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2차 전지 종목이 포트에 없으면 포모 현상 겪고 있고 무조건 2차 전지 사야 될 것 같고 끝없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1월부터 7월까지 그 당시에 주도주였던 에코프로는 한 20배가 올랐거든요. 6개월 동안 20배 오르는데 다른 종목은 그때는 지수가 안 올랐어요. 지금 삼성전자 뭐 6배, 7배 올랐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6개월 동안 삼성전자 하나도 안 올랐거든요. 근데 2차 전지는 10배, 20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 왜 2차 전지만 올라? 근데 그 고점 7월, 8월까지도 2차 전지 앞으로 더 가야 돼 라는 현상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특정 쏠림 현상이 6개월 이상 간 거죠. 네. 근데 이번에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꽤 오래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 비판의 소리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비교를 하면 저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랑은 달라. 왜냐하면 그때 2차 전지는 야 껍데기 회사잖아. 근데 사실 그때 2차 전지 껍데기 회사 아니었고요. 원래 적자 기업이었다가 전기차 배터리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특히나 미국에서 IRA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네.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2차 전지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고 있어 라는 평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반도체 실적은 사실 그때보다 훨씬 좋은 건 맞아요.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 SK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보면 입이 진짜 딱 벌어집니다. 원래 3년 전에 적자였거든요. 근데 2년 전에는 영업이익이 한 35%대 작년에는 거의 50%대, 올해 1분기는 75%대예요. 제가 주식을 30년 했는데 네. 영업이익률 75%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영업이익이 더 좋다고. 그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는 훨씬 좋고 훨씬.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격차가 삼성전자의 시총보다 SK하이닉스가 한참 아래에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거의 비등하게 따라올 수 있었던 건 매출액의 증가 속도와 영업이익률인데 1분기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75%고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률이 아마 제 기억에 한 45%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계속 앞서가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은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그때와 지금 반도체 비교는 사실은 반도체가 훨씬 실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쏠림 현상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리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약간 이제 뒤늦게 사신 분들 뭐 여러 투자자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반도체 대장주에 대해서요. 네, 일단은 반도체 대장주는 사실 두 종목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의 쏠림 현상이 있고 이 두 종목의 실적 좋고가 팩트라고 한다면 네. 두 종목 중에 뭐가 더 좋냐는 이제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죠. 근데 저는 SK하이닉스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숫자적으로도 훨씬 좋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상으로도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증가 속도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SK하이닉스가 훨씬 강했고요. 이 강함이 어느 정도 강함이냐면 삼성전자의 시총을 역전을 한 적이 있어요. 한 2주 전에. 지금은 다시 삼성전자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 약간이에요. 근데 역전을 약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역전한 날 기사 타이틀라인이 뭐였냐면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26년 만에 삼성전자 시총 1위 뺏기다였어요. 맞아요. 그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특이하다, 이상하다. 근데 이게 SK하이닉스가 그 이상한 걸 한 거예요. 26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 이 대단한 일이 일시적으로 끝난 건가? 네. 아니면은 야, 삼성전자는 이제 2등이고 SK하이닉스는 1등으로 갈 거야 해서 저는 약간 SK하이닉스가 1등으로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의 우위, 재무제표 우위 그리고
이미 또 대화했지만 ADR에서의 장점,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주가 희석이나 여러 가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ADR 상장이 아직도 안 돼 있고 뭐 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SK하이닉스는 확정됐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저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대형주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SK하이닉스. 근데 이제 똑같다고 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갖고 있는 분하고 안 갖고 있는 분이겠죠. 안 갖고 있는 분은 반성하셔야죠. 여태까지 왜 안 갖고 있었는지. 뭐 이런 말씀 우스갯소리로 드릴 수 있지만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월드컵을 보면서 선수의 중요성 너무 중요하죠. 메시의 아르헨티나, 음바페의 프랑스. 뭐 결승에서 둘이 만난다고 뭐 승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근데 감독의 중요성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기용할 선수를 기용 안 해서 도대체 왜 기용을 안 해? 뭐 이런 내용도 우리 너무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축구 감독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계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거의 지금 6개월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지금 최근 두 달에 쏠림 현상은 그게 달하고 있어요. 걔네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왜 여태까지 포트에 편입 안 했나요? 다른 축구 감독을 욕할 필요 없이 내 계좌에 내가 이렇게 잘하는 메시 같은 선수를 왜 전반전부터 풀타임으로 기용을 안 했지? 라는 반성을 하시면서 그러면 원칙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시기의 주도주를 갖고 있는 게 맞거든요. 이게 오늘이 고점이더라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늘이 고점일지 한 달 후가 고점일지. 그러면 내 포트에 적어도 오늘이 대장중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중에 한 3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정도의 포트 비중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한 주도 없다면 메시를 기용 안 한 거다. 욕먹을 감독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갖고 있는 분들에서는. 저는 갖고 있는 분들은 바닥에서 샀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니까 뭐 너무 바닥은 아니에요. 이익이 남았다고. 근데 사실은 물리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많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SK하이닉스가 290만 원을 찍었는데. 그때 들어가신 분이 그때 있어요. 들어가신 분 30% 손해난 거예요. 290에서 200만 원이 30%는 30% 손해난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물리신 분도 있지만 물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차피 이건 기용해야 되는 종목이니까 버티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2배 이상? 사실은 3, 4배 나신 분도 꽤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매도를 한번 못하면 끝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시는 분 중에 10배거짜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랑 친분이 있으니까 맨날 전화를 해. 언제 팔아야 돼? 아니 언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고 약간 반 놀리듯이 나 오늘 이거 팔까? 약간 친분이 있었는데 10백을 잡은 거 이분이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10만 원을 갑니다. 근데 2만 원대, 4만 원대, 5만 원대, 6만 원대 10,000원 올라갈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죠. 저는 슈퍼게임이잖아요. 그분은 아마추어고. 근데 전화하는 거 이세무사 이거 팔까? 나 지금 5배 버는데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분이 10백원 날 때까지 안 팔았어요. 한 주도. 근데 되게 잘한 거죠. 10배 올랐으니까. 근데 그게 거의 원위치가 됐거든요. 어떡해. 못 팔았습니다. 못 팔았어요. 올라갈 때 한 주도 못 팔면 사실은 떨어질 때도 한 주도 못 판다는 뜻이에요. 신기루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원위치가 될 종목은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지만 저는 오늘 사실 계속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칙이 아닌 원칙.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여태까지 안 갖고 있던 걸 반성하면서 좀 그래 포트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한 2배, 3배, 4배를 버신 분들은 한 3분의 1이나 많게는 절반 매도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절반 매도는 마법이에요, 마법. 제 지인들 중에 전화를 해서 나 이거 2배 벌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저는 절반 팔아 그러거든요. 왜냐면은 팔지 마 그랬다가 올라가면은 맞춘 거잖아요. 근데 팔지 마 그랬는데 떨어지면 욕할 거거든요. 슈퍼개미가 팔지 말라고 해서 안 팔았는데 떨어진다고. 그래서 절반만? 또는 팔아 그랬는데 올라가면 또 욕할 거예요. 올라갈 건데 왜 팔으라 그래. 근데 절반을 팔으라 그러면 언제든지 욕을 안 먹습니다. 그쵸. 언제든지 욕을 안 먹어요. 올라가도 절반 남겨놔서 다행이고 떨어지면 절반 팔아서 다행이고. 근데 이게 제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투자자의 마음이 저보다 훨씬 편하겠죠. 맞아요. 절반을 팔아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손해난 거 절반 파는 게 아니잖아요. 2배, 3배 번 거 절반 팔면
일단 원금은 벌써 확보가 된 거잖아요. 2배만 올랐어도 절반 팔면 원금 확보고요. 3배, 4배 오른 거는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이나 4분의 1만 팔아도 원금 확보예요. 그럼 그렇게 해놓고 남은 것도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고 더 올라가면 또 조금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템베거를 갖고 있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한 주도 안 팔고 난 끝까지 갖고 가야지 하다가 꼭지를 치잖아요. 왜 내려갈 때 못 파냐면 이것도 이제 심리인데 사실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입되는데요. 고점에서 못 팔 때 심리가 있어요. 어떤 심리냐면 고점이 자기 자신의 본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0원에 사서 10만 원에 갔어요. 근데 이게 8만 원이 되죠. 그러면 산술적으로 10,000원에 사서 8만 원이니까 팔면 되잖아요. 못 팔아. 너 왜 못 팔아? 그러면 야 이거 10만 원까지 갔던 건데 좀 기다리면 다시 10만 원 가지 않을까? 10만 원은 본전도 아니면서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역사적 고점이 그렇게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동안도 역사적 고점을 못 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역사적 고점 찍고 20-30% 빠지고 있는데 아니 다시 또 저 고점 갈 거야 뭐 이렇게 희망으로만 돌려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2배, 3배 이상 벌었을 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데 꽉 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많이 남으신 분들은 절반 파시고 한 주도 없는 분들은 반성하시면서 앞으로 나는 탑다운으로 시장을 보는 노력을 해야 돼. 네. 지금은 탑다운으로 당연히 반도체가 맞고 나 어떻게 왜 안 사고 있었지? 이번에 손해 나더라도 조금 사보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야지 다음번 장세에서 진짜 주도 산업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이번에 반도체 끝까지 안 갖고 있으면 다음에도 똑같아요. 다음에도 주도 산업 주도주를 못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고점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 정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점은 만약에 내가 매도했는데 그게 고점이다. 네. 정말 운이죠. 그걸 운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패가망신하겠죠. 왜? 나는 주식 천재인데? 그럼 내 모든 돈을 갖고 이제 앞으로는 나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어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언젠가는 큰 게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운이 굉장히 좌우해요. 특히 매도는. 매수는 운이 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수는 종목 선정이잖아요. 종목 선정은 너무나 당연하게 운이 아니죠. 그쵸.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가 주도산업인데 주도산업에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재무제표랑 차트랑 재료를 비교하니까 이 종목이 제일 좋은데? 라고 사는 것이 운이 개입될 여지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매도는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은 랜덤워크 이론에서는 술 주정뱅이라고 하잖아요. 술 취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맞춘다는 건 사실은 실력으로 맞춘다기보다 운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 매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니까. 네. 더 갈지 덜 갈지를 모르니까 남았을 땐 반반 매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1부에서는 세무사님과 함께 현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더불어서 절반 매도 원칙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하반기에 반도체 이외에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